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이. 자, 오늘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차근차근 이제 뭐 하는지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어떤 분자를 한번 다뤄볼 거냐면, 원자가 두 개로 돼 있는 거. 그럼 원자 두 개 모여가지고 돼 있는 분자가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H2, 뭐 N2, O2, F2 뭐 이런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살펴볼 건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역 H2 분자가 되겠습니다. H2.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제 H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 모델링. 자,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수소 원자 핵도 두 개가 있겠죠. 수소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압 해서 요 각각이 A 원자 핵, B 원자 핵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그 핵마다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둥글럽적하게 그린 건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S 오비탈이다. S 오비탈이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걸로부터 이제 두 번째 수소 원자의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겠죠. 1s1 1s1 자,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그 하나의 그 전자는 사실 꼭 1s에만 채워지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뭐 에너지를 받으면 조금 더 이제 고에너지 상태, 뭐 ES나 EP 이런 데다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한 거? 가장 안정한 거. 왜냐하면 가장 안정한 게 우리 주변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게 가장 안정한 거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발견되는 게 안정한 거겠어요. 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발견된 전자 배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 원자의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인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앞으로 편의상 저 1s 오비탈의 파동 함수를 파이 1s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s 오비탈과 관련된 수식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지수함수로 표현된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을 이렇게 이제 파이 1s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분자를 구성하는 두 원자 각각을 A, B 라고 하면 두 1s 오비탈의 파동 함수를
파이 1s A, 파이 1s B 요거로 표현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1s 오비탈인데 1s 오비탈은 1s 오비탈인데 A 원자의 1s 오비탈의 파동함수 알겠죠? 그리고 B 원자의 1s 오비탈의 파동함수 됐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저렇게 앞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학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은 완벽하게 물리학에서처럼 막 중적분 다 하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물리학자들이 해놓은 계산 결과를 그냥 빠르게 습득하고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 나와 있는 계산 결과를 기하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오비탈들을 1sa, 1s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1sa, 1sb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도록 하자. sorry, a를 편의상 여기다 쓰자. a, b 이렇게 쓰자. 1sa 아래다 쓰자. 왜냐면 저기다 제곱하고 막 이래야 돼서 제곱이랑 헷갈릴 수도 있어. 저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저렇게 하자. 자, 그 다음 이제 해볼 게 뭐냐면 3. 깜짝아. 깜짝아. 왔어요. 깜짝아. 왔어요. 그래요. 좋았어. 치킨맨 민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민서. 그래요? 민서. 여기도 치킨이야? 여기도 치킨. 항상 치킨. 자, 그 다음 세 번째 해볼 건 바로 이겁니다. LCAO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LCAO라고 하는 테크닉. 민서야 이거. 네. 자, 얘 줄임말인데 뭐 줄임말이냐면요. 리니어 콤비네이션 오브 어토믹 오비탈스. 이게 줄임말입니다. 자, 여기 어토믹 오비탈스란 말이 나오는데 어토믹 오비탈스를 이제 우리말로 바꾸자면 원자 오비탈. 그럼 원자 오비탈이 뭐냐? 원자 오비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옛날에 써왔던 S, P, D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S, P, D라고 부르는 그 오비탈들을 원자 오비탈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거에 대해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말로 선형 조합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원자 오비탈에 대한 선형 조합이라니. 어호호호. 자, 이는 뭐냐? 우선 첫 번째 일. 이게 두 변수에 대한 두 변수 x, y에 대한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수학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형 조합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y 뭐 2x 빼기 y x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요걸 선형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다시피 이제 generally ax 플러스 by 이렇게 표현하는 걸 선형 조합이라고 하고 저 앞에 붙어 놓은 a하고 b는 그야말로 임의의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테크닉을 그냥 선형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수학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 수학적 근데 있긴 있는데 그 수학적 의미를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교사들은 모르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 의미는 뭐냐면 자 저런 식의 선형조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무한 가지가 있겠죠. A하고 B가 임의의 상수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무한 가지가 있지만 저 선형조합의 결과는 무한 가지지만 저 선형조합의 결과 중 오직 몇 개만 독립적일까요? 한 가지. 오직 두 개만 독립적입니다. 왜 독립적이냐면 원래 두 변수가 독립적이라서요. 수학에서 변수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변수에다가 단순 상수배를 해도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없을 때 그럴 때 두 변수를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냐면 x에다가 무슨 상수 곱한다고 해서 그게 y 돼요? 절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는데 이미 독립적인 걸 x하고 y 두 개로 정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막 무한히 만들어도 어떻게 되냐면 얘 하나하고 얘 또 하나 이 나머지 두 개에다가 다시 여기에 상수배에서 더하기 빼기 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되게 수학 시간에 많이 본 적 있어요. 혹시 뭐 역원, 항등원 뭐 그런 거 집합에서 공부해 본 적 있죠? 그런 걸 따질 때 사실 저런 걸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선형조합을 해도 사실은 원래 변수가 독립적인 게 두 개면 선형조합을 해도 무한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오직 딱 두 개만 또 독립적인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선형조합의 결과가 독립적인지를 찾아내는 수학적 테크닉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됐고 여하튼 저걸 이제 쓸 거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거에 대한 수학적 얘기까지 시작하면 얘기가 깊어지니까 저런 테크닉은 이제 쓸 예정인가 보다. 알겠죠? 예정인가 보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걸 선형조합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그 원자 오비탈을 선형조합 하는 것이 바로 MO를 표현하는 근사적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근사적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하는 정확한 방법도 있겠네요. 근사적 방법 말고. 근사적 방법이 있으면 정확한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와우. 있습니다. 네. 그걸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신성이요? 신성이요? 신성민. 그럼 이거 홀리민인가? 홀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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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성민이 그거 뭐 아이디나 이런 거요. 홀리민 이렇게 하면 돼요. 있어요. 홀리민 있어요? 클래시 오브 클랜. 거기에? 좋습니다. 성민이 임신이라고. 임신. 아임신인데 임신을. 내가 어포스트로피라. 임신 그래 그 얘긴 들었어. 알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참네. 여러분 학교는 한 번에 20명 정도 되죠. 네. 근데 벌써 서울에 약간 뭐 외곽 지역이긴 한데 거기 없어지는 고등학교가 생겨요. 아세요? 고등학교 몇 개 폐교되는 거 아세요? 서울에서요? 국면을 좀 지어주시기.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미 없어지고 있고요. 이미 없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고등학교도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없어지는 고등학교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2, 3년 전부터 없어지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2천만 명이나 모여서 1,000만 명이나 모여 사는 서울에 그런 학교들이 생겨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영재고 과학고는 이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속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어디는 어느 초등학교더라? 초등학교 신입생 한 명도 없어서 폐교됐대요. 한 명도 없다고요?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전교생이 뭐 40명 이런 학교 되게 많아요 이제. 하여튼 그렇다.
차 1-1.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참 곤란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한 가정당 2명에 3명은 놔줘야 되는데 요즘은 한 명도 잘 안 놓죠. 안 놓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에 전혀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거 정치적 권력이 생길 나이가 되면 제발 그거 육아와 출산에 예산 배정을 좀 해줘요. 알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질 나이가 되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곤란해요. 하여튼 그렇다. 그거 되게 놀라운 사실은 휴먼 엄마가 왜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휴먼의 모성애와 다른 척추동물의 모성애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강할까요? 혹은 어디가 약할까요? 바로 휴먼의 모성애는 억수로 약합니다. 예,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엄마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모성애가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원숭이가 새끼 죽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원숭이가 새끼가 죽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계속 안고 다녀요. 진짜요? 어떨 때까지 안고 다니냐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안고 다녀요. 그때가 돼서야 포기해요. 정말이에요. 그때 돼서 포기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람은 모성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성애가 약한 거예요. 그럼 왜 휴먼은 모성애가 약하게 태어났을까요? 휴먼은 모성애가 약하게 진화되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휴먼은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인 생존성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사람도 동물이니까 생물학적 생존성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존성은 뭐죠? 따뜻하게 있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잘 때 자고 이게 생물학적 생존성이잖아요. 그걸 전담해 주는 게 누구예요? 적어도 전맥이 땐 그걸 전담해 주는 게 그게 엄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엄마죠. 그걸 전담해 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모성애가 전혀 없으면 그 동물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체가 멸종하겠죠. 그런 모성애가 없으면. 그러니까 모성애가 있어야 새끼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따뜻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하는 건 모성애가 없으면 종 전체가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성애가 강할수록 개체의 생존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뭐 원숭이나 모성애 억수로 강해요. 알겠어요? 그거는 개나 고양이가 원숭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종 전체의 생존성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왜 휴먼의 모성애는 좀 더 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바로 휴먼의 생존성은 생물학적인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문화적인 걸로도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휴먼은 잘 먹고 잘 자고 뭐 좋죠. 나쁘지 않죠. 좋지만 휴먼은 그 외에 어떤 생존성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여러 개 한다거나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 휴먼의 생존성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러면 휴먼의 그런 문화적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휴먼의 문화적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바로 여러 사람이랑 접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한테만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하고도 놀아야 되고요. 삼촌하고도 놀아야 되고 이모, 할머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의 이웃들하고 그다음에 친척들하고의 교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해주는 얘기하고 삼촌 이모가 해주는 얘기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해주는 얘기와는 완전 다른 얘기를 이모 삼촌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저런 얘기 들어도 되나?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때론 그런 게 쌓여서 나의 문화적 생존성이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엔 저런 지식도 있구나. 이런 걸 쌓아가는 거죠. 내 말 이해하겠죠? 그렇다면 인간의 문화적 생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엄마의 모성애를 강화시키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약간 약화시키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그래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달리 휴먼의 육아는 엄마가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전담하는 육아는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게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휴먼의 육아는 반드시 누구랑 같이 여러 사람의 손에서 동시에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 그 휴먼의 문화적 생존성, 그 다음에 감성적 생존성,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공감 능력 같은 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 살다 보면 공감 능력 존나 없는 애들 있죠. 막 개싸가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 새끼는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육아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휴먼이 가장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되게 크려면 당연히 핵가족이 유일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대가족이 편하겠어요? 대가족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휴먼이 제대로 크기 위해선 대가족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첫 번째 직업은 뭐예요? 인류의 첫 번째 직업. 농사잖아요. 농부잖아요. 농부. 인류가 가진 가장 인류가 정착을 했을 때 맨 처음 가지는 직업이 농부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대가족이 유리해요? 핵가족이 유리해요? 대가족이 유리하죠. 대가족이 유리한 상태에서 휴먼이 잘 크게 휴먼이 진화가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농사에 적합하게. 뭐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2만 년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 년 전, 그러니까 10만 년 전 인류가 최초로 농사에 성공해서 정착을 해서 대가족으로 살았을 때의 유전자와 지금 휴먼의 유전자는 특별히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사회에 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농업사회에서 살았을 때와 똑같게 진화가 돼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인간의 육아는 공동 육아가 돼야 되겠어요? 핵가족 육아가 돼야 되겠어요? 공동 육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타가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엄마 아빠도 못 보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대산업사회가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기계문명 사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대가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죠. 핵가족 사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가족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사회구조가 이러하니까. 사회구조 때문에 핵가족으로밖에 살 수 없지만 인간의 몸은 핵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대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의 몸은 대가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차이를 누가 메꿔줘야 돼요? 이 차이를. 그걸 정부가 메꿔줘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가 돈 들여서 정부를 고용한 거예요. 방금 잡아요. 우리가 정부를 고용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부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정부를 고용해요? 우리가 하기에는 귀찮은 것들을 시키려고 정부를 고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방, 치안 이런 거요. 국방, 치안, 외교, 군사 이런 거요. 이런 거. 내가 굳이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거기 대통령 만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고용해서 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정부한테 우리는 뭐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아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육아와 출산과 관련된 이 업무도 정부한테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귀찮은 거 우리가 하기 싫어서 고용한 게 정부니까.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시죠? 그럼 아기가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산업사회에서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아실현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럼 그 아기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일할 동안에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어린이집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가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억수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이 일종의 무엇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겠어요? 과거 농업사회의 대가족을 대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생님도 만나죠. 다른 친구들도 만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보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국가를 고용한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잘 봐요. 국가가 각 개인의 보육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은 사실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요. 사실 농업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교육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가족 내에서 교육이 다 이루어져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모내게 하고 가족 내에서 다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변했을 때 인간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거고, 그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공산주의 빨갱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거대한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진화적인 과정까지 이해를 해야 이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보육비 지원하면 빨갱이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 중에 일환이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하죠. 급식 돈 내요, 공짜예요? 공짜야 되는 이유 알겠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밥을 공짜로 주는데요? 바로 육아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도 그게 육아예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은 성인이 아닌 소아라고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 소아예요. 법적으로 청소년은 없는 거 아세요? 법적으로는 청소년이라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는 소아 그리고 성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 갈 때 내과 가야 돼요, 소아과 가야 돼요? 여러분은 소아과 가야 돼요. 아시죠? 알겠어요? 그러면 왜 소아인 여러분들한테 밥을 공짜로 주냐고요? 육아의 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밥 공짜로 먹었잖아. 공산주의 때문이야? 빨갱이라서 그래? 빨갱이야?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게. 근데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초중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급식 하려고 할 때 어떤 당에서 그렇게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밥 주면 다 공산주의 포퓰리즘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치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밥 공짜로 먹는 거 우리나라가 빨갱이라서 그래요?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빨갱이 세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 왜 지금 서울 같은 데서 폐교되는 학교가 생기는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정치 권력을 갖게 될 쯤에는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정치 권력을 갖겠죠. 네. 그때는 제발 내 이 말씀을 좀 떠올려 주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거대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사회론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딱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버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절대 자리 양보 안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난 절대 자리 양보 안 해요. 난 절대 자리 양보 안 해요. 그건 나의 좀 괴팍한 성격 때문인데, 왜 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리 양보 안 하냐면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은 이미 복지를 누리고 있잖아요. 굳이 내가 더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버스나 전철을 타면 무조건 누구한테 양보한다? 애기들과 임산부한테 무조건 양보해요. 그리고 아기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있죠. 무조건 난 양보해요. 왜?
그 애기들이 나중에 낼 세금으로 내가 복지를 누릴 테니까. 그 애기들이 건강하게 크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한테 아니 난 전혀 영향 안 준다고 생각해. 난 극단적으로. 물론 되게 싸가지 없고 호로새끼 같은 생각이긴 하죠. 예, 인정해요. 예, 존나 싸가지 없는 생각인 거 맞아요. 맞는데 난 그래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절대 자리 양보 안 해요. 완전 쌩까요. 난. 뭐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 난 완전 쌩까요. 근데 애들 보면요. 이제 앉으세요. 이렇게 난 무조건 그럽니다. 무조건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따라하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일원 선생이 행동하는 방식 안에 그래도 뭔가 약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아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약간 느낌이 뭐가 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키우냐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휴,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자, 하여튼 보자. 자, 에모. 근사적 방법이 LCA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겠죠. 그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디락이라는 물리학자예요. 네, 디락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지막지한 천재 물리학자인데 이걸로 이제 인양반은 노벨상을 받아요. 네. 그런데 이 디락의 방법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 단점.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해도 그게 아무도 모르고 활용할 수 없으면 이게 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고민한 끝에 근사적 방법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사적인 만큼 뭐가 쉽다?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근사적 방법을 몇 가지를 찾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밸런스 오비탈 띠오리 BOT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LCAO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가장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 LCAO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저 LCAO가 근사적 방법이긴 해도 이것도 나름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뭐냐? 요렇게 3 H2의 MO를 다음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몰레큘러 오비탈인데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CA 파이 1SA CB 파이 1SB. 물론 얘는 정확한 방법이다, 근사적인 방법이다? 근사적인 방법이다. 자, 분자의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하는 파동함수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텐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A 원자의 1s 오비탈의 파동함수, B 원자의 1s 오비탈의 파동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짜잔 이런 식의 어떤 상수를 곱해서 저 분자궤도 함수를 근사적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4. 자, 몰리큘러 오비탈의 확률 밀도 함수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리큘러 오비탈의 확률 밀도 함수. 자, 여기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사실 쉽지는 않은 개념이고요. 명확하게는 좀 보온의 해석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뭐 너무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하도 할 게 많으니까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그냥 외웁시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파동 함수 있죠? 걔를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수학적 업적을 쌓은 사람을 바로 이제 보온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그 중요한 원리가 바로 보온, 이게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스 보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요걸로 저 보온이라는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그 이론의 어떤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냥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저기에 있는 저 몰리큘러 오비탈의 확률 밀도 함수 쟤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파이 mo 한 다음에 제곱 알겠죠? 제곱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봐. CA 제곱 파이 1SA의 제곱 CB 제곱 파이 1SB 제곱 그리고 더하기 2CA CB 파이 1SA 파이 1SB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 상태에서 어디 지워볼까? 자, 여기 줄게요. 해준다. 자, 세 번째. 가만히 있어봐. 지금 갈등이거든요. 수학을 좀 빼고 쉽게 갈까 아니면 다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거 맞는 사람이 고캠이 아니고 박명호. 아 이거 명호예요? 이분 어느 선생님 맡으세요? 처음 박명호. 그래요? 새로 그 어떻게? 새로 오신 분이에요? 아니야 박명호 새로 올라온. 새로 온 선생님? 그래요? 그 쌤은 근본에 추구하는 분인데. 근본주의자예요? 계산문주시 아니고 개념적으로 막. 그래요? 이슬람 근본주의자 이름. 그런가? 알겠습니다. 명호? 그 쌤이 시험 문제를 내놓고 수업을 한대요. 네? 진짜? 뭐라고? 그러니까 저희 3월달에 수업 실제를 해놓고 이미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고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요 항상. 그래요? 뭐 나쁘진 않죠. 그렇죠. 자, 좋아. 그래서 이제 분자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저렇게 표현하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섯 번째. H2 분자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게 대문자 P로 쓴 건데요. 프로바빌러티. 프로바빌러티 우리말 번역은 확률이요. 확률. 확률을 저렇게 이제 대문자 P로 썼습니다. 알겠죠? 자, 얘는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인티그럴 파동함수 제곱의 d 타우 이렇게 구합니다. 자, 저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아까 파동함수의 제곱을 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죠? 확률 밀도함수를 영어로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도 길고 영어로는 더 길죠. 근데 내가 왜 굳이 영어로 썼냐면 앞으로 줄임말로 쓰려고요.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요. 앞으로 저렇게 쓰려고요. 물론 저 줄임말은 공식 줄임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쓰기 힘들어서 이렇게 줄여 쓰는 거니까 저렇게 쓰면 확률 밀도함수, 파동함수의 제곱을 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뒤에 묘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d 타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타우.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3차원 중적분 표현입니다. 3차원 중적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적분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저런 표현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왜 하필 3차원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수소 분자는 당연히 우리 1차원에 있는 거예요, 2차원에 있는 거예요, 3차원 세상에 있는 거예요. 3D 세상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어디 영역 어딘가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적분도 3차원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변수 x에 대해서만 적분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x축, y축, z축 모두에 대한 적분이 돼야 된다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저렇게 d 타우라는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저런 표현을 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분자에서니까 이 PDF를 누구의 PDF로 쓰면 되겠어요? 바로 몰리큘라 오비탈의 PDF를 쓰면 그 분자라고 하는 어떤 3차원의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썼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얘들을 저기에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쟤를 저기에 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CA 제곱의 인티그럴 파이 1sa 제곱의 d 타우 더하기.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cb 제곱의 인티그럴 파이 1sb의 제곱 d 타우. 그 다음 더하기 2ca cb 인테그럴 파이 1sa 파이 1sb d 타우. 저렇게 쓸 수 있나요?
됐죠? 저렇게 쓸 수 있죠. 됐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적분을 하려고 하는 3차원 중적분을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 적분을 하는 영역을, 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그 적분 영역을 저기서 저까지 전 우주에 퍼져 있는 다고 분자를 가정하고 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자의 영역을 전 우주 무한대로 가정을 하면 거기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100%겠죠? 지금 어떤 분자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거든요. 네. 어떤 분자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전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어떤 분자의 전자는 전 우주 어딘가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죠. 반드시 절대로 틀리지 않는 이벤트의 확률은 얼마예요? 그게 100%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저 적분을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버리면 쟤는 의미상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1.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파이 1s a 혹은 b 제곱 d 타우 자,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 항하고 요 항이요. 네? 그럼 A라고 하면 이거고요. B라고 하면 이거고요. 어디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의미상 이거겠네요. 어떤 원자의 전자를 전 우주 어딘가에서 찾을 확률이겠죠. 요거는 분자에 대한 확률이고요. 요거는 A 원자, B 원자에 대한 확률이고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값이 뭐겠어요? 값이 1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분자를 이뤘을 때 그 전자가 전우주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자를 이루기 전 원자 상태에서도 그 전자는 전우주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쟤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 우주를 적분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 1이 돼버릴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CA 제곱 더하기 CB 제곱 더하기 2CA CB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파이 1SA 파이 1SB d 타우는 1.
저렇게 단순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지웁니다. 해줄게요. 에이, 에이. 자, 여기서 두 번째 2. 자, H2 분자에서 HA와 HB 원자는 사실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불가능해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임의로 A 원자다 B 원자다 해놓은 거지. A가 됐건 B가 됐건 B가 됐건 똑같은 수소 원자인데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분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있는데 지가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지 돌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알 게 뭐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죠. MO 전체에 대한 파이 1sA와 파이 1sB의 기여도는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원자인데 분자가 거기에 똑같이 영향을 줘야지. 그러면 전자를 발견한 확률도 그 원자 상태의 파동함수가 영향을 다르게 줘야 되겠어요? 똑같게 줘야 되겠어요? 똑같이 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CA 제곱, CB 제곱이 같아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CA 제곱, CB 제곱이 뭐예요? 바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순수 A의 확률이 영향을 주는 기여도, 순수 B의 확률이 영향을 주는 기여도가 각각 상수의 제곱, 상수의 제곱이었잖아요. 그 기여도가 같아야 되니까 얘를 같다라고 둘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수학을 활용하면 뭐를 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CA하고 CB의 관계가 뭐? 이런 관계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 좋아. 됐죠? 자,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합시다. 1, 2, 3. 이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파이 1sA, 파이 1sB, d 타우 를 그래서 이 항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저거 아시겠죠? 요거를 이름을 부를 때 오버랩 인티그럴. 그래서 뭐 이건 사실은 그 번역이 있긴 해요.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 되게 웃겨요. 겹침적분.
그냥 이런 건 번역이라 할 수 없고 그냥 직역을 한 거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단어로 계속 바꾸는. 그러니까 오버랩 인터그럴하고 겹친 적분, 이게 저런 적분에는 가우가 없죠. 그러니까 여하튼를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하고 S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 인티그럴은 이렇게 이제 S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녀석의 의미는 이 녀석은 이제 보통 실제 계산을 하면 보통 0에서 1 사이 값이 나타납니다. 0에서 1. 여기서 1입니다. 자, 엄밀한 의미로 1이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1이 되는 건. 1이 되는 건. 1은 어떤 경우냐면요. A하고 B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A가 B가 같아 버리면 그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이거랑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A하고 B가 같아져 버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하는 건 A하고 B 원자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겁니다. 이 S 값이 클수록 두 원자가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그 결합 길이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버랩 인티그럴을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 작은 값을 갖는다.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그러면 두 원자가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얘기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어진 분자에서 결합거리가 정해지면 그 수리적으로 저 오버랩 인티그럴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계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시킬 이유는 없고 하여튼 저런 의미를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3시 5분? 우리 몇 시에 자겠어요? 그래. 그러면 1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환시를 갔다 오세요. 자, 나는 누가 보고 있는데요? 성빈이 보고 있어요. 조성빈. 성빈이 보고 있어. 깜짝아. 성빈거스 보고 있었어. 깜짝아. 좋아, 성빈이 이따 봐요.